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0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많네요. 오늘도 제이미 다이먼은 글로벌 질서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격렬한 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페론 모하메드 인사이더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미국의 적대자들이 세계 질서를 해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자 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핵 확산이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국가들이 구축한 시스템 해체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은 크다. 최근에 그 브릭스 회동이라는 게 서방이 구축한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그런 것으로도 읽히게 되죠. 자신의 역사적 지식과를 통해서 볼 때는 이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줄어들고 평화협정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다.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건 없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100년 후 정도까지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를 위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푸틴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남자가 핵 공갈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확산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다. 뭐 다른 정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이 핵폭탄을 보유한다면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또 확보할 거다. 북한이 현재 확보했다는 거로 간주가 되고 있죠. 또 월스트리트의 그 레이 달리오라는 또 억만장자도 미국과 중국이 관련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지난 2년 동안 한 30%에서 50%로 급증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돌입, 그 의미는 다한 것 같다. 플레드 카플란 슬레이트라는 데네요. 북한 군사들의 행진 모습의 사진이군요. 최대 규모인 북한이 러시아 파병은 전쟁과 세계 안보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군대의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로 약 11만 5천 명이 사망했고 50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 화물수송기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날아가는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동아시아 학 강사인 다니엘 스나이더는 이 비행기 안에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작하거나 완벽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적 공급을 운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이유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오피니언, 의견이죠. 견해. 우크라이나 주둔 북한군 전쟁의 전 세계적 위험을 보여준다. 도브에스 자크 하임 더 힐이라는 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이전 지지를 뛰어넘는 양자적 조치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대전차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약 17,000개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한국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도 제공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키예프에 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은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선적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네요. 키이우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북한 간의 대리 충돌, 전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유럽의 안보 우려를 아시아 및 그 반대의 경우와 분리하려는 시도가 헛된 일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참 말을 어렵게 쓰네요. 요거의 의미를 보니까 윤석열 우리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것보다도 넓게 생각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러북의 그 군사적 동맹 포함해서 그의 말이 전적으로 맞듣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 재발은 대리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터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게 우리의 희망이죠. 푸틴이 먼저 그 중국 주석과 그 파트너십 계약은 체결했었는데 시 주석은 기술 지원과 경제 지원은 제공했지만 무기 제공은 보류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해외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역사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는 그 북한 용병들에게 용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월 2,000달러, 약 뭐 한 25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왕잡인데 여기 용병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돈들을 그 군인들이 별로 먹을 게 없을 거다. 평양 정부에 의해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은 이제 북한군은 합법적인 표적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탈북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북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고 전단지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동 전쟁과 매우 다른 방식이지만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이 무기 외에 군인까지 가게 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기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지지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북한이 그 대가를 얻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벤 파머 텔레그래프. 자관 이번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받고 있을지에 대한 경각심. 아까 핵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아주 그 기술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공급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게 이제 앞에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는 PBS와의 인터뷰, 군을 파견하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할 수 있는 동맹 약속의 가장 큰 상징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북한의 전술을 분석하고 수감자들을 신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군사정보 분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대리전쟁이다. 남북한 간에 첫째 간단한 재정적 동기가 있다. 김정은이 돈 벌려고 노세한 재래식 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재래식 전쟁인 거죠. 뭐 미사일 같은 아니 그래도 그 전쟁 형태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드론 전쟁으로. 그리고 북한의 위성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과 핵 잠수함의 건조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북한이 모스크바를 돕고 있지만 이 조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며 반대의 경우도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 발발을 대비해서 한반도 내에서 한국과 미국 장군들은 이제 러시아 개입에 대해서 미리 고려해야 된다. 이미 이런 얘기는 저도 예측을 했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간단하게 이 논리 도구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충분 조건 논리로요. 만약에 러시아 인력 및 물자가 부족하다면 그러면은 북한이 러시아의 북한군을 파병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근본 원인이 뭐냐? 중국이 무기 제공 보류했다, 발뺌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면 시진핑 때문에 김정은이가 파병을 했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일이 뭐냐? 나토가 한국, 우크라이나 개입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살상 무기 제공 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개입을 군인까지 만약 한다면은 그러면은 장소가 이동된 남북 전쟁이 될 것이다. 이거를 뭐 대리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대리전쟁이라는 말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접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정 원인은 이게 인도 태평양과 대서양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좀 광의적인 표현을 윤 대통령이 한 것을 원인 가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러시아가 전쟁 예방 명분으로 해서 북한의 중국고 전구를 진군할 것이다.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 이거 곤란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 예방을 위해서 우리 그 명분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로조약에 의거 북한 내 러시아 군도 진군을 해가지고 대입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중러가 같은 북한을 동맹을 돕기 위해서 온 거냐 아니면은 들어와서도 중국군하고 러시아군하고 대립이 될 거냐. 저는 대립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왜냐 러시아 입장에서도 해군기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항구가 필요한 거죠. 아마 그 평양 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 한경도 조선족 자치주를 경유해 가지고 두만강 지역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아주 친러 대통령인데 장기 집권 독재자인데 우크라이나 분쟁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외국 군대가. 외국 군대를 배치하면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로이터 기사네요. 어쨌든 약간 좀 우려스러운 표현을 아주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의 꼬분 같은 역할을 하는 벨라루스 대통령이지만은 이런 표현을 이번에 그 브릭스 회의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소련 통치 종료 후 벨라루스에서 핵무기가 철수했지만 러시아 전술미사일은 2023년 6월부터 상호 합의에 따라 다시 배치되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인도는 서방 동맹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뭐 아주 이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사우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남쪽이라는 표현인데 어쨌든 브릭스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어, 모디 총리의 등이죠. 이거 보면은 이렇게 안내하는 듯한 이런 거네요.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인도하고 더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며칠 전인가 미리 소개한 거는, 인도가 석탄을 지금 중국을 경유해서 오는데 러시아 경유해서 몽골 석탄을 수입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인도도 러시아와 우호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실제로 인도는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돕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인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돕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몽골의 석탄을 러시아 경유해서 가져온다 그래도 경유한다는 얘기는 사실 러시아가 그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해주는 거에 그 공짜는 없는 거죠.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인도의 무기의 3분의 2 이상이 러시아제랍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인도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커지는 것에 대해 항상 우려해 왔다. 그들은 방금 국경 충돌을 겪었다. 따라서 미국도 이를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군의 AI 기반 슈퍼 군인이 적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흥미로운 엔지니어이라는 매체입니다. 아이언맨과 스타쉽 트루퍼스를 연상시키는 첨단 외골격 슈퍼 군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군사 전략가와 공상과학 작가 모두를 매료시켜 왔긴 왔다. 가복부터 알고리즘까지 군사적 사고의 변화. 2013년 소콤 이게 그 미국 무슨 미래 전략사령부인가 그렇습니다. 전술 공격 라이트 오퍼레이터 슈트 탈로스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형 무기 발사를 견디고 피로를 줄이며 전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갑 슈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 목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이 이니시어티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를 석방하기 위한 작전 중 네이버실 요원을 이룬 후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 경제적인 생활용어로 쓰면은 뭐 어떤 그 선제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익힌 그 개념으로는 이니시어티브가 맨 위에 있는 어떤 그 전략 전술 같은 전략 전술 그 밑에 이제 이니시어티브가 있는 거예요. 전략 밑에. 그러면은 그 전략 밑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 프로젝트라고 그러고 그 프로젝트 아니 그 이니시어티브 밑에 있는 게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밑에 있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타스크, 워크,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고 언급했을 때는 최상위의 어떤 그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거 망했죠. 그래서 친중하다가 그 탄핵당하고 그렇게 된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하이퍼지연 운영자 H2O의 힘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똑똑하지만 더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AI 시스템으로 이
외골격 슈퍼 군인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그 AI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AI 이 로봇 하나 로봇 군인한테 그게 하나하나 심어져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 AI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 제로제로가 아니고 오다 루프와 인지 지배력, 오다 루프, 관측, 오리엔트드, 결정, 행동은 액션으로 알겠고, 결정은 디시전으로 하겠고, 오리엔트는 오리엔트고, 관측이 오로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단어가 약해가지고요. 는 존 보이드 공군 대령이 한국 전쟁 당시 개싸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아우, 이런 게 있어요. 개가 싸우는데 개들이 싸우기 전에 관측을 하고 뭐 빙빙 돌고 집중을 하고 결정을 해서 으르렁대고 싸운다 이런 거 같은 모양이네요. 이 피드백 모델은 전장에서의 성공은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성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터에서의 성공은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성. 요거 경영에도 딱 맞는 얘기죠. 의사결정 느리게 하면 시기를 놓치면 헛것이니까. 그리고 정확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게 이제 AI 이런 힘을 들여서 그래서 HEO를 구동하는 주요 기술, 에지 컴퓨팅, 고급 센서, 언어 번역, 가시선 너머, 로스 통신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문의 내용으로 자세하게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색 영역이라고 표현하네요. HEO가 작동하는 위치는 회색 영역이다. 소콘 관계자는 HEO의 다음 주요 용도는 항상 직접 전투가 필요하지 않는 평화와 전쟁 사이의 공간인 회색지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호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HEO가 물리적 대결보다 재량권과 정보 수집이 더 중요한 향후 임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HEO가 전달할까요? HEO의 가능성은 흥미롭지만 개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당연하죠. AI 시스템으로 하려면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경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장터로 이동을 하면서 모든 철갑 군인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이 기술에 적응할 수 있을지 특히 번거롭거나 산만해질 수 있는 경우는 더욱 우려된다. 이러한 주의적 정서는 조심스러운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은 군이 기술 향상과 단순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술을 너무 맹신해도 안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 중 일부만 배치에 도달하더라도 군사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거는 뭐 딱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아까 그 인간한테도 완전 AI 로봇이 아니고 인간한테도 철갑 갑옷을 로봇 갑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초능력 그 군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요거는 산업 현장의 로봇 갑옷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인간한테 얘기한다면 아까 HEO를 이렇게 뭐 두뇌에 연결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미 공상과학 영화로 실현시켜 놨죠. 영화를 보면은 미래 무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소득세를 없애는데 열려있다고 말하며 조 로건과 함께 팟캐스트에서 내부의 적 수사를 반복한다. 케이트 설리반과 샤니아 쉘튼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10% 또는 20%의 전면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인상할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하우에는 문제 없는 김정은보다 자신이 내부에서 온 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미국의 더 큰 위협이다. 우리끼리의 미국 내에서 지금 치열한 대립 갈등이 문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트럼프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미국 내에 사람들이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외국의 적보다 더 큰 위협을 가하는 아담 쉬프와 낸시 펠로시가 그 예이다. 김정은이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텍사스에서 팟캐스트 녹화가 끝난 후 트럼프는 미시간 집회에 참석했는데 몇 시간 늦게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미안하다. 내가 로건이라는 유명한 사람과 팟캐스트 녹음을 하냐고 3시간짜리 녹화했기 때문에 지각했다. 라고 이제 이 지지자들을 앞에서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는가 3시간 동안에 트럼프와 조 로건의 3시간 인터뷰에서 얻은 5가지 시사점 해서 브렛 세뮤얼슨이 더 힐입니다. 트럼프와 로건이 성공했다. 팟캐스트가. 트럼프는 RFK 주니어가 관리 역할을 할 것이지만 환경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뭐라고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팟캐스트 젊은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의 매력을 강조했다. 로건 트럼프에게 선거 사기 주장을 반영할 시간을 제공했다. 외계 생명체와 UFO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도 얘기를 나눴다. 이게 로건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딱 이 목을 보고 하면 왕년의 운동선수 출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봐도 떡대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건은 이전에 자신이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며 2022년에는 전직 대통령을 쇼에 출연시키는데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왜 이게 유명한 팟캐스트 진행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서로에 대해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대통령은 이민 경제 정책을 위한 관세에 대한 강한 의전, 2020년 선거가 도난당했다는 입증되지 않는 주장에 대해 길게 얘기했다. 로건은 미국에서 가장 인고 논란이 많은 미디어 인물 중 한 명으로 매 에피소드마다 수백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종종 최고의 뉴스 제작자와의 대화를 담고 있다. 이게 매우 인기 있는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자완 이번에 트럼프 캠페인은 다가오는 선거에 젊은이들한테 많이 매력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견해가 트럼프가 재선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요즘 짙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중간에 잠시 좀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면서 나온 용어들 중에서 결정론이라는 게 있고 확률론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수준입니다. 학문적인 기초가 있는 거는 없어요. 제가 뭐 철학도 한 사람도 아니고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은 결정론은 과거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가 된다. 물음표를 제가 붙였는데 왜냐? 현재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위키백과를 찾아봐도.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과 라플라스 등은 결정론을 지지했다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네요. 확률론이라는 게 그럼 뭐냐? 보통 통계에서 이런 얘기하고 같이 나오죠. 비결정론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연구 대상으로는 확률, 변수, 확률, 과정, 사건 등이 있다. 또한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여 요거를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확률론에 기반한다. 의식을 했든 안 의식을 했든 확률론적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비결정론적 현상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정론도 있는 거고 확률론도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과학적 사고방식의 그 이펙트 코즈 이펙트로 표현되는 것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펙트 코즈까지는 결정론적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이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인가? 요 뒤에 이펙트 결과 요거는 확률론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해본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좀 깔끔하게 꼭 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란 것은 가능성도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과거가 원인이 돼서 현재가 있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미래가 나타날 것이다. 테넷 영화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과거가 원인이라면 그 원인은 가정할 수 있다. 이 과거도 결정론이긴 하지만은 저는 사관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과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거는 관점, 역사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 그 원인 과정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그 원인 과정을 생각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미래일 것이다. 얘기해 놓고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이 뉴스 편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돌아가는 뉴스들 나온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계속 제가 이 방송하는 것도 학습하는 스스로 학습하는 스터디하는 자세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은 확실히 줄고 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저임금으로 혹사하는 기업이 도태될 미래. 사카모토 다카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비정규 고용으로 일하는 사람의 수가 급감하는 한편 여성이나 고령자 등 스스로의 의사로 짧은 노동시간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재 일본의 추세랍니다. 정규가 무리니까 비정규직은 과거 이야기다. 요게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는 한국은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2010년대 중반 자영업자 감소세는 변함없지만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증가세로 강해지는 거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보다 일어나는 현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본다면 한국도 이렇게 될 확률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근본적으로는 여기 인구 감소일 겁니다. 이 산업 인력의 감소. 또 스스로 비정규 택했다면 문제는 없다. 현대에는 여성이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단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단시간 일하더라도 비정규 파트타임 시급은 껑충 뛴다. 대기업만 올린다는 것은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취업 형태별 취업자 수와 비정규 고용자 비율 해서 밑에 좀 짙은 고동색이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옅은 색이
비정규직 고용자인데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 비율로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봐서는 38.2%, 36.9%, 그렇고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영업자도 줄고 있죠. 우리나라도 참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죠. 이런 거는 또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만 올린다는 게 아니다라고 이 분석을 해내네요.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선거할 때 중소기업은 그 기업 이제 시급 올리면은 중소기업 망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인 추세는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얘기하면은 나온 그 기사를 해보면은 2019년에 비정규직이 2,173만 명이었는데 38.2%였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정규직이 3,600만 명, 비정규직이 2,100만 명, 인구가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5,700만 명인데 36.9%로 퍼센테이지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정규직이다. 자사 사정으로 일하는 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젊은이들 고용 개선되고 있다. 초봉도 서서히 늘어 2024년 급상승했다. 고용 주도권이 기업에서 노동자로 가고 있다. 인구 감소라고 저는 봅니다. 바꿀 수 없는 기업은 도태돼 간다. 요게 이제 시급에 대한 얘기로서 저임금으로 하는데 버틸 수 있는 것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해서 쓰든지, 뭐 우리나라 같으면 동남아, 근데 아무나 잘못 들였다가는 나중에 서해 문제까지 일어나고, 벌써 그 안산 같은 데는 베트남 조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참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 내에서는 이제 블루 컬러가 그 화이트 컬러보다 임금을 높게 받는 시대가 온다. 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관련해서 20대 근로자 중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역대 최고라고. 일본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근데 그 20대 근로자만 그렇다고 했는데, YTN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146만 1000명, 20대 임금 근로자 가운데 43.1%에 달한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다. 정규직은 내려가고 비정규직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로 형태별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수가 뚜렷졌다. 요거 파트타임 근무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죠. 또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3명 중 2명일 꼴이다. 그러면은 이게 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택했다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는 우선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에 따라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니지. 그러면은 자발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양분석실장은
업황부진에 따라 고용 형태 비중이 달라지는 게 한 측면이고요. 시간제 일자리 근무 형태가 통상적 정규직보다 자유롭고 예전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양호해지면서 이런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얘기들을 우리나라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프리랜서다. 그 파트타임이나 이 비정규직을 그렇게 위안을 스스로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죠. 근데 그게 단가가 올라간다면 해볼 만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예속돼서 사는 삶보다는 자유로운 삶이 목표라면은 그렇게 시간제 일자리라도 있다면은 단가 세게 받고 시급이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20대만 단편적인 수치만 가지고 보도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일본 뉴스처럼 전체 수치를 제시한 다음에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머지 사람들 그럼 이 3, 40대나 50대 뭐 전체 근로자의 정규직과 임금들 이게 20대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20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단편 부분적인 것만 전체를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그런 보도 자세가 아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어저께 일본 최저시급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잘 또 이 사람은 아주 재밌게 정리하고 시계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잘 정리해서 재밌게 진행하는 그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고 이번에 맨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약진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자민당 이시바 총리도 이 자관 2020년대 안에 최저시급을 1,5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그냥 1,000원으로 보죠. 그래도 환율 관계상 한 18,000원 정도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현재 일본 최저임금은 1,054엔 우리가 1030원이죠. 일본 전국 노동조합 연맹은 환영을 했고 제노 로렌이라고 영어로는 되는 모양이죠. 대한민국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130% 상승했다고 그러고 연평균 62% 상승한 꼴이다. 우리나라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어 와 있으니까 올해 초 일본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폭의 임금 인상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앞에 일본 뉴스는 아니다. 올라간 건 올라간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대로 가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다. 또한 인재들이 모두 대기업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이 되고 싶은 것이냐. 근데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두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라는 의견도 일본 내에서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좀비 기업을 그냥 생명 유지만 시키는 것은 이 조그만 상처를 나중에 큰 병을 얻게 되는 그런 거로 비유들을 하고 있죠. 또한 임금을 크게 올려야 인재들을 한국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하는데 이미 저도 충분히 다뤘습니다만은 일본 젊은이들은 임금이 좀 낮아도 일본에 그냥 살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가가 싸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도 조금 오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싸긴 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행 총재와 이시바 총리가 만나서 합의를 본 게 논리가 최저시급을 상승을 하면은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충분 조건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 만약에 최저시급을 상승한다면 그러면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수입물가가 억제가 될 것이다. 수입물가가 억제가 된다면 저물가 고소득이 달성될 것이다. 고물가 고소득이 달성된다면 실질임금 또 상승할 것이다. 요거 좀 왜냐하면이라는 걸 다 해보면 여기에 좀 부족한 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입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금리를 올렸는데 임금이 안 오르면은 또 저물가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시장 가격 형성 이런 거하고도 무관하진 않겠죠. 변수가 많으니까. 세계가 별로 관심 없는 연연방회의에서 나온 요구사항, 공화국 전환과 식민지 시대 때 배상금 요구가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하고도 저는 몰랐는데 왕년에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금 그 왕권제라고 그러나요? 뭐 절묘하게 합쳐져 있는 건데 민주주의하고 어쨌든 이번에 그 찰스 3세가 왕이 되고서 처음 열리는 건데 우리 그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흥찌뻥 했다고 그렇게 된 딱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영국이 뭐 세계 그 제패를 하는 패권 국가도 아니고 이거 그냥 이제 그냥 없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 스스로도. 영국의 쇠퇴를 상징하는 장면 중 현재의 연연방 회의보다 더 극명한 모습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그 식민지 배상금, 그 다음에 노예 무역에 대한 배상금, 이런 것도 달라고 거론이 돼야 된다. 연연방 사무총장 그 후보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보면은 영국은 식민지를 풀면서도 배상금을 준 게 없었던데 그나마 우리는 일본하고 국교 협상을 하면서 그 받아떼는 거 보면은 그 참 일본은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얼마나 북한하고도 수결하려면 배상금 아마 낼 겁니다. 아마 일본은. 거기다가 이제 그 과거 그 피지배국들은 과거사 우리나라 그 민주당 애들한테 다 배운 모양이에요. 과거사 논의를 다시 하자. 이제 70몇 년이 지났는데 70몇 년 지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영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거 결과 한국 언론 반응, 일본의 뜻밖의 변화에 높은 관심, 요시자키 애니지뇨라는 사람이 보도를 했는데 국내 최대 통신사 연합뉴스는 NHK의 출구조사 단계부터 자민공명당의 과반수는 불확실이라고 속보로 전할 정도였다. 그 후 오전 4시 52분에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일본 총선 자민공명여당 15년 만에 과반 깨져 정치권 혼란, NHK 자민공명 열린여당 과반 분열 확실, 조선일보, 일본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붕괴 이시바, 조기 중의원 선거가 뒷북으로, 그 다음에 NHK 출구조사 일본 중의원 선거 자민당 단독 과반수 깨질 것이 확실하다. 일본 열린여당 총선 과반 확보 불투명, 중앙일보는 밀면에 게재되지 않음. 언론들은 아직까지 만약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경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좀 분석 의견 기사를 내려면은 좀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지는 모르겠죠. 단지 일본의 이번 중의원 선거의 결과에 놀라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큰 신문 이외에도 쇼크를 강한 표제로 전하는
미디어가 많았다. 일본 자민당 총재 대패 15년 만에 과반 깨져. 강원도 민신문 일본 자민당 과반 깨져. 이시바시 한 달 천하인가. MBC 일본 총선 자민당 참패 전국 혼란 예고. 부산일보 일본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총선 줄줄이 뭐 낙선. SBS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국이 상당히 한국 언론들이 미디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가 진짜 관심이긴 하죠. 그런데 조선일보 도쿄 송호철 특파원은 한국과 악연 입헌민주당 노다 우클릭 중도층 표심 잡았다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밤 11시 보도를 했습니다. 일총선서 128석에서 191석 확보, 약진 정망. NHK가 이날 오후 8시에 발표한 총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128에서 19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다 요시히코 67세 입헌민주당 총재, 그 사람은 한국에선 총리 시절이던 2011년 12월 교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로 얼굴을 붉힌 악연으로 유명하다. 이 전 대통령이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노다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평화비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노다의 반한 성향이 강해졌다고 알려졌다. 이 MB 이명박 씨가 머리가 기업가 출신인데 독도 방문은 참 외교적으로 병신짓 한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를 계기로 노다의 반한 성향이 강화됐다고 알려졌는데 입헌민주당의 관계자는 노다 대표를 친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반한도 아닙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 동맹관계식으로까지 발전을 해야 지금 우리 한국이 북한하고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는 한일이 동맹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소설 같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죠. 범인을 잡는데 이거를 남한 대 북한 역할 시나리오 소설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전제 조건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후 두 국가 공전 전제 조건 하에서 왜 이런 근거를 얘기하냐? 영국이 아까 이 식민지 배상 뭐 이런 이런 게 나왔는데 영국인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 식민지배는 주로 영어를 쓰는 인도인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모든 영국인이 가서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인도가 먼저 식민이 돼가지고 영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도인을 이용해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을 지배하는데 인도인을 고용을 해서 썼다. 신분도 주고 또 동남아 식민지 지배는 화교들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일본 조선 식민지 지배는 일본인들이 많이 오긴 왔지만은 조선 지배를 위해서는 한국인이 뭐라 그러죠? 같은 신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은 다 출세시켜가지고 판사도 시키고 조선인을 이용을 했죠. 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이게 이제 한일 간에는 독특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삼합회 문제 때문에 이거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동아시아의 화교들의 삼합회 형성이 돼가지고 그 지하 경제 세력, 한마디로 조폭 세력, 조폭들이 하는 게 이제 마약이니까, 따라서 배드캅 역할을 할 북한 외화벌이 세력들이 삼합회를 제압을 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이 삼합회를 아마 약화시킬 것이다. 왜 그러냐? 펜타닐 때문에 그 지금 이 멕시코 카르텔 뭐 이런 등등도 막 무너뜨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좀 속된 말로 그 정부의 그 순응하고 마약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통제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조폭 세계를 장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한 39호실 출신들, 외화벌이 세력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 상상의 휘날레가 괜찮네. 원천 오리지널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항상 제공되는 자료입니다.